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올해 마지막 해가 저무는 모습입니다. 이제 2023년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국 곳곳의 명소에서는 한 해를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는 행사가 준비 중입니다.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릴 서울 보신각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영 기자, 행사가 시작하려면 시간은 좀 남았는데 시민들이 모여 있나요? 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나와 있습니다. 4시간 뒤에는 이곳에서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타종 행사 1시간 전부터는 다양한 사전 공연과 퍼레이드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시민들은 이른 시간부터 이곳으로 나와 갑진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망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행사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깜짝하니까 1년이 지난 것 같고 경기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직장인들, 자영업자분들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도 있었고 뭐 좋은 일도 있었고 했는데 여기 나와 보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좋네요. 가족 건강하고 화목했으면 좋겠고. 2024년이 오늘 타종 행사에는 서현역 흉기난동 당시 피해자들을 구한 윤도일 씨 등 시민대표 18명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여해 33번에 걸쳐 종을 울립니다. 타종 직후에는 지름 12m 크기의 태양 구조물로 일출 장면이 연출되고 이후 세종대로에서는 K-팝 공연이 펼쳐집니다. 네, 오늘 아마 많은 인파가 몰릴 텐데 안전대책은 잘 준비됐습니까? 소리와 함께 보신각에서부터 세종. 네, 오늘 보신각과 세종대로 일대에는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0만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 2,490여 명과 지자체 인력 1,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오늘 오후 3시부터 내일 오전 7시까지는 세종대로를 포함한 행사장 일대 도로가 통제됩니다. 또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열차가 1호선 종강역을 무정차 통과합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과 버스는 내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전국적으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에는 117만 명이 몰릴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경찰은 곳곳 행사장에 8,200여 명을 배치해 인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해는 내일 오전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이어 울산 간절곶은 오전 7시 31분, 제주 성산 일출봉은 오전 7시 36분, 서울은 오전 7시 47분쯤 첫 해가 뜰 것으로 예상됩니다. 흐린 날씨가 예보된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선명한 해맞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보신각에서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사실상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이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며 통일의 대상이 아님을 처음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남한을 더 이상 통일의 대상인 동족 관계, 동질 관계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쓰며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흡수 통일, 체제 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꾀하고 있다며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건 착오라고도 말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사업 담당 기구들을 정리하거나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가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왔다면서도 그 책임은 오롯이 남한에게만 돌린 겁니다. 전쟁 위협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 핵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 등을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전쟁은 추상적 개념이 아닌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고 위협하며 남한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개발 고도화의 이제 핵심 수단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결국 이 전술 핵무력을 유사시에 대남 영토 완성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북한은 이와 함께 내년에 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고 핵무기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외교안보팀 이덕영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덕영 기자, 먼저 북한이 남한을 통일의 상대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선 이 두 국가 관계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북한은 그동안 간간히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이 대결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모두 남한 정부에게 돌리는 걸로 풀이됩니다.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핵 전략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전개 같은 확장 억제 전략,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비난하면서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로 촉발된 9.19 군사합의 파기도 현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민족에게 핵무기를 쓸 수 없다는 모순 때문에 남한을 교전국가로 정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는 강대강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초강경 대외 정책을 천명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북한은 대미 강경 노선을 선언하면서도 한편으론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 발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미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국제 정세를 이용해 국제적인 지지 기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올해 안에 북중러와 한미일을 축으로 하는 갈등 구도가 지속돼 왔는데요. 실제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 수가 5,000개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52mm 곡사포 200만 발, 120mm 방사포론 40만 발에 달하는 양인데요. 여기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에 지원됐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정부 역시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2주 전부터 한미일 상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운용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정례적으로 실시됩니다. 국방부는 초정밀 탄도미사일 현무4와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가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쳤다는 사실을 최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덕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주점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이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주점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이곳에서 주점 사장인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점 사장의 아들은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점 안에서 숨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차들이 막 너무 많이 있으니까 저도 호기심에 와서 이렇게 섰는데 사장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누군가 이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주변 CCTV를 통해 주점을 출입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건물 옆쪽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앞쪽 창문에서도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울산 남구 4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는데 5살 남자아이가 집안에서 건물 자재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2층 창문으로 앞면과 측면으로 연기와 불꽃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숨진 아이는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화재 당시 아이 아버지는 새로 이사한 집을 청소하려고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자레인지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는 경북 상주시 화동면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8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민경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과거 노인 비하에 이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모으기도 어렵다며 한동훈 위원장의 인사 실패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검증이 부실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경우 위원을 정치를 바로 세워줄 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누구보다 견고한 기득권층으로 변해버린 운동권의 특권 정치 청산에 앞장서 주실 분입니다. 하지만 노인 비하와 일본 제국주의 옹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이어 과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그 유가족들이 막무가내로 계기잖아요. 전장현 이것도 막무가내로 계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양성이라고 인정해야 되냐 말이에요. 민 위원은 결국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 때문에 비대위 출발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출범 하루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중히 사과하며 반성한 데 이어 사퇴로 책임을 졌다고 했지만 당내에서조차 검증을 소홀히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라거나 전쟁에 지면 집단 성폭행이 벌어질 거라는 글을 쓴 박은식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특정 수요에 맞춰서 활동하는 유튜버다, 걱정된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박 의원의 경우 발언의 맥락을 봐달라며 개인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는 두고 봐달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 실패라는 말도 아깝다며 일부러 이렇게 모으기도 어렵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장관 시절엔 자료만 수집한다며 인사참사 책임을 회피하더니 이제 누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며 즉시 반응하고 바꿔나가겠다면서 국민의힘부터 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영국과 유럽 대륙을 잇는 유로스타 열차 터널의 일부 구간이 침수돼 한때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밤샘 배수 작업을 통해 열차 운행은 재개됐지만 악천후가 예보돼 있어 새해 첫날까지도 혼란이 예상됩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배관에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물은 터널 안까지 흘러들어갔고 어느새 선로까지 잠깁니다. 현지 시간 29일 영국과 유럽 본토를 잇는 유로스타 터널에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세인트 판크라스역과 남동부의 앱스플리트역 사이 터널이 폐쇄되면서 유로스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으로 가는 열차 41편이 취소됐습니다. 열차 이용 예정이었던 3만 명이 한꺼번에 대체항공과 선박 등을 찾으면서 유럽 교통이 혼란을 빚었습니다. One, we looked at flights, they're all fully booked. We even looked at the Eurotunnel and drive-in, but yeah, it's just impossible. 아직 사고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화재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시 강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날씨 때문일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터널 안 물을 빼내면서 열차는 일요일인 31일 재개됐지만 일부 열차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차질은 이어졌습니다. 또 추가 열차도 배치되지 않아 전날 열차를 이용하지 못했던 승객들도 여전히 발이 묶였습니다. I think a lot of people that are stranded are worried where they're going to sleep tonight because it's booked up for the holiday, for the New Year's. 이번 혼란은 연말 휴가 기간이 한창이던 지난 21일 기습 파업으로 유로스타가 마비된 지 불과 열흘 만에 일어났습니다. 또 영국 대부분 지역에 악천후가 예보돼 있어서 유럽의 교통 대란은 새해 첫날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운영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2023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1441일, 4년 만인데요.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던 모습도 이제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됐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무료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하는 전북 전주의 한 선별진료소. 검사 받으려는 사람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의자도 텅 비었습니다. 상주하는 의료 인력은 3명 남짓입니다. 확진자 수도 일단 많이 줄었고 일단 오시는 방문객분들도 많이 적어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전국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선별진료소가 모두 운영을 마쳤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전국 506곳의 선별진료소가 문을 연 지 1441일, 3년 11개월 만입니다. 지난 6월 코로나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했고 8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4급으로 낮추며 대응 수준을 완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 이후 지난 8월까지 코로나로 숨진 환자는 3만 5천여 명. 8월 첫 주만 해도 전국 34만 명을 웃돌던 확진자 수는 한 주 4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4년 가까운 기간 선별진료소에선 모두 1억 3천만 건 PCR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국민 한 명당 2번 넘게 검사받은 셈입니다.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들어서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일반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일반인 진단비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은 확연히 잦아들었지만 정부는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을 고려해 당분간 위기경보를 경계로 유지합니다. 정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 65세 이상 연령층의 40.3%가 백신을 맞았다며 완전한 엔데믹까지는 꾸준히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올해는 전쟁의 자욱한 포연이 내내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자연재해도 잇따랐는데요. 강진과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을 강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올 한 해의 국제 이슈들 윤성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대교 안식일이었던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벌인 기습 공격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서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40여 명의 인질을 납치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피해 보복에 나섰고 지금까지 2만 명 넘는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휴전 협상에 언제 이 전쟁이 멈출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년째 이어진 전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여름철 대반격을 시도했지만 촘촘한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은 러시아 본토로 진격하는 반란을 일으킨 뒤 의문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2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규모 7.8과 7.5 강진으로 5만 6천여 명의 주민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21세기 자연재해 중 5번째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참사였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도 규모 6.8 지진으로 3천여 명이 숨지는 등 지진의 공포가 지구촌을 덮쳤습니다. 기상관 측 174년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올해, 각종 기상이변도 속출했습니다. 리비아에선 열대성 폭풍으로 대홍수가 발생해 4천여 명이 숨지고 1만 명이 실종됐습니다. 지상낙원으로 불리던 하와이 마우이 섬은 뜨거운 대기가 촉발한 산불로 섬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크게 바꿀 인공지능, AI 기술 개발 경쟁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미국 기업 오픈 AI가 출시한 생성형 AI 챗GPT는 1년 만에 2억 명이 쓰는 거대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에 척척 답하고 방대한 자료를 정리한 결과물을 바로 내놓는 생성형 AI는 인터넷을 뛰어넘는 혁명으로 평가받았고 구글이나 중국 기업들도 AI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고물가와 저성장 속에 부동산 PF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나아지겠지만 2% 저성장은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정동욱 기자가 새해 경제 전망을 종합해봤습니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증권사 20곳이 전망한 새해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평균 2%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3%보다는 0.7%포인트 높지만 2% 안팎인 잠재 성장률을 넘기엔 역부족입니다. 반도체 등 IT 산업 경기의 회복세는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이 지속되며 내수 소비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2023년 3.6%를 기록한 물가 상승률은 새해에는 2.6%로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목표치 2%에 못 미칩니다.
1900조 원에 육박한 역대 최대의 가계부채와 GDP 대비 126%로 불어난 기업들의 부채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화 위기는 2024년 우리 경제의 최대의 변수입니다. 건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의 연쇄적인 채권 회수로 이어지면 건설사들의 줄도산마저 우려됩니다. 정부의 2기 경제팀 역시 최우선 과제를 부동산 PF 연착륙으로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하락은 미국에 비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차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묶으면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내년 연말이나 아니면 25년 초반 또는 상반기 중에 그 무렵에 지금 저희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이번 주 수출 회복과 PF 연착륙과 관련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합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2023년 한 해에도 기후위기의 위협은 줄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온난화 대신 열대화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홍수와 가뭄 등 극단의 기상 상황이 반복됐고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후환경팀 빈민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7.24도, 지난 7월 7일 지구는 1979년 위성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뜨거웠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 기상 상황이 올해도 세계 각지를 강타했습니다. 지난 9월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에선 열대성 폭풍이 덮쳐 댐이 무너졌고 사상 최악의 홍수가 발생해 1만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홍콩도 139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물난리를 겪었고 그리스에는 연평균 강우량의 2배 가까운 비가 이틀 만에 쏟아졌습니다. 어딘가에서 물난리가 벌어지는 동안 어딘가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소말리아는 2020년 이래 내리 3년 동안 우기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소말리아에서 2022년에 가뭄으로 4만 3천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봄까지 남부지방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227.3일이라는 사상 최장의 기상가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불이 범람을 해갖고 버스하고 사람들이 다 갇혀있어요. 여기. 잠시만요. 하지만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침수와 산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지구의 기후균형을 지키고 문명을 존재하게 한 물. 대기 중에 포함된 85% 이상의 이 수증기는 바다에서 증발 때문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 물의 순환을 통해 갖고 바로 이 생태계와 인류가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계속돼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물의 순환과 흐름에는 커다란 고장이 났습니다. 강수량이 1년에 약 한 100mm 정도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갖고 우리나라에 그러면 봄철에 가뭄이 없어졌냐? 봄철 가뭄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위태로운 상황은 내년도 여전합니다. 특히 전 세계가 파리 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가 내년에 깨질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ETV와 KBS, MBC, SBS의 초고화질 방송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등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을 연기했습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34개 방송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번 연기 조치에 따른 방송사들의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으로 수출된 국산 자동차가 8년 만에 100만 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에 수출된 국산차 대수는 117만여 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12월 통계까지 더해지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 수출 대수는 2015년에 106만 6천여 대를 기록한 뒤 보호무역주의와 코로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감소했다가 작년부터 반등했습니다. 네, 김연경 선수의 흥국생명 홈 경기에 올 시즌 최다인 6천여 만원 관중이 몰렸습니다. 1, 2위 팀 간의 맞대결 결과 어땠을까요? 1위 현대건설과 2위 흥국생명의 맞대결, 인천 삼산체육관에 6,170명이 몰렸습니다. 프로배구 역대 최다 관중 2위 기록에 올 시즌 두 번째로 입장권 매진. 하지만 승부는 기대와는 달리 일방적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조직력이 경기를 지배했는데요. 1세트부터 손쉽게 따냈습니다. 맏언니 양효진의 블로킹에 몸알 가공할 만한 파워 공격으로 한때 9점까지 점수차를 벌리며 압도했습니다. 2세트부터는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김연경의 연속 득점으로 흥국생명이 16대 12로 앞서가면서 2세트는 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다양한 공격 루트를 앞세운 벌떼 공격과 끈질긴 수비 조직력을 발휘하면서 25대 20으로 2세트까지 따냈습니다. 마지막 3세트도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초반 8대 3까지 끌려갔지만 무서운 뒷심과 집중력으로 25대 19, 손쉽게 3세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세트스코어 3대 0 완승! 1, 2라운드 맞대결에선 모두 패했는데요. 3, 4라운드에선 연승을 거두면서 2위 흥국생명을 승점 5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반면 만원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은 흥국생명은 서브 리시브부터 흔들린 데다 공수에서 모두 현대건설에 밀리면서 올 시즌 처음으로 세트스코어 3대 0 셧아웃 패배를 당했습니다. 스코틀랜드 2부 리그에서 터지는 원더골입니다. 교체할 선수가 없어서 후보 골키퍼를 필드플레이어로 투입했는데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됐죠. 2023년 마지막 날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2023년) 마지막 밤입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시죠? 새해 첫 해돋이는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7시 26분 독도를 시작으로 간절곶 7시 31분, 정동진 7시 39분, 서울에선 7시 47분 첫 해가 떠오르겠는데요. 다만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일부 미세먼지가 겹쳐 뿌연 곳이 많겠고요. 또 주말 새 내린 눈이 쌓여 미끄럽고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서 일출 보러 가신다면 조심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영동 지방의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져 강원 산간에 최고 8cm가량이 추가로 쌓일 걸로 보이고요. 추위가 심하지는 않겠지만 이른 아침 시간 기온이 반짝 영하권으로 떨어져 보온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도에서는 또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2도, 대전과 대구 영하 2도로 반짝 춥게 느껴지겠고요. 낮 기온은 크게 올라 서울 6도, 강릉 7도, 대구 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새해 첫 주에도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23년, 지난 한 해 주요 뉴스의 한순간들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마스크를 벗은 후련함 뒤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과 사고들, 함께한 영광의 순간들도 기억이 납니다.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며 희망을 보여줬던 일상 속 작은 영웅들도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우리의 일상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MBC 뉴스는 내년에도 이 마이크의 무게를 잊지 않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의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